안녕하세요, 연애동화입니다. 이별하고 토 나오도록 힘든 분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헤어지는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이별하면 극도로 고통을 겪었고 그만큼 좋아했다고 생각했어요. 연애는 매번 을이었고요. 제가 군대를 전역한 게 20년 전이거든요. 전역하고 복학해서 연애를 했다가 이별 후유증이 1년 정도 지속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헤어지고 나서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정도 아파하고 회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하고 넌 왜 안 아파? 며칠 아팠어? 20년 만에 결론을 내려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선천적으로 상실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사람이 있고요. 후천적으로 외상 후 성장으로 상실 및 이별 후유증에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나는 1년을 못 태어나오는데 가장 길었던 친구가 한 달 정도 아파하는 걸 봤고요. 통상적으로 이별의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별이나 상실에 대한 고통으로 인한 우울감은 3일에서 최대 21일 지속되고 그 뒤에 현저하게 경감되는 게 연구 결과예요. 주변에 보면 이별하고 금방 극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한잔하거나 수다 떨거나 쇼핑하거나 혹은 일하면서 일주일 뒤에 우울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한 이유가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천적으로 상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유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럽게도 이들은 헤어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가 아닌 외상 후 성장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 영향이 없는 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인데 그 부분은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패스하고, 우리는 키가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누구는 부럽게 180인데 누구는 170이고 같은 양을 먹어도 체형, 체격, 근육량이 다 다른데 유전적 요인이고 눈에 보이니까 다르구나 아는데 심리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1년 아프니 미친듯이 사랑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헤어지고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 제 경우 불면증으로 시작해서 조울증이 먼저 왔어요. 일주일 중에 3일은 아무것도 잘 되는 데 없는데 행복한 상태가 생겨요. 뇌가 망가져서 현재의 상실감을 극복하려고 과도하게 긍정 호르몬을 내뿜는 건데 나머지 3일은 우울해지고 극단적으로 무기력, 신체 증상이 발동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은 못 먹겠죠. 레드불 3캔 먹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내일의 체력을 오늘 끌어다 쓴다고 하잖아요. 복리자 쳐서 갚아야 되는 건데 상실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뇌가 고장나서 헤어지고 나서 엄청난 위험이라고 인지하고 극복을 위한 호르몬을 끊임없이 방출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호르몬을 영끌해서 쓰고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무기력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조울증이 무서운 게 뇌가 주름이 젖어 있는데 주름이 펴져요. 기억력 감퇴가 오고 굉장히 심각해지는 건데 공황 발작 및 강박 증상이 그 다음에 나타나더라고요. 수면은 일주일 동안 14시간 잤는데 상사병으로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었던 사례가 있다는 걸 검색하다가 알게 됐죠. 상실에 대한 민감성이 강해서 물건도 잘 못 버리는 성격이었어요. 언젠가 필요하겠지 계속 쌓아두는 거죠. 좋아하는 드라마 끝난 거에도 우울감을 느끼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나올까? 내가 이만큼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가 있을까? 새학기가 시작할 때도 우울해서 친구들이랑 겨우 적응했는데 친해졌다가 아니라 적응했다. 정리하면 고통을 스스로가 재생산하기 시작해요. 통상적으로 극도의 상실감도 3일에서 3주 정도 가는 게 한계예요. 그 이상 가는 건 뇌가 고장나거나 스스로가 고통을 추가하는 건데 극단적 이별 후유증의 특징을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가 확대 해석이에요. 폭풍 질문으로 스스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질문에 질문하면서 자책을 할 수도 있고 이상화, 상대방의 단점이 있고 장점만 극대화하면서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상대방을 미화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의미상실. 내가 나를 안 좋아할 때 큰 건데 내가 나를 안 좋아하니까 연애로서만 삶의 의미나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네 번째가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 폭이 넓어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성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상의 나래. 확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면서 스스로가 망상을 하는 건데, 도파민에 절여진 뇌라고 하는데 쇼츠 같은 거 보면서 단순 자극을 내가 추구하게 되고 쾌락에 절여진 뇌 얘기들이 유튜브에 많잖아요. 조절 장치를 하는 세로토닌이나 코르티솔 같은 안정 호르몬 또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버튼만 누르면 달려오는 실험실의 쥐처럼 도파민에 반응하는 거예요. 상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저는 상실의 시대 소설로는 고통스러워서 중간까지 읽었고 영화로는 다 봤는데, 기즈키라는 인물이 상실의 절대자로 나오고 나오코 레이코가 상실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인물로 묘사가 돼요. 영화에서는 결국 주인공 와타나베가 레이코의 상실을 극복하고 미도리로 상실을 극복하는 걸로 영화에서는 결말이 나오는데, 소설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코처럼 헤어질 때 외상 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겪는 사람이었어요. 선천적으로 상실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 유전자 자체가 좋게 태어난 거예요. 후천적으로 외상 후 성장으로 상실 및 이별 후유증에 면역력이 있는 거. 두 가지 경우 헤어지고 나서도 극복을 잘 하는 건데, 저는 선천적으로 상실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니까 후천적으로 어떻게 이별 후에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세이프존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순서대로 가면 세이프존, 애정결핍, 회복 탄력성, 그게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애정결핍이 유년기 부모와의 관계로 생기는데 또 하나의 성인 애정결핍 있는 사람들 보면 세이프존
자체가 없대요. 세이프존은 정신이나 마음의 안전장치인데, 예를 들면 카페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집이 부자거나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만큼 실험적인 운영이나 이윤부진에도 컨셉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환경적으로도 안경장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연애에서 세이프존을 정리하니까 첫 번째가 리바운드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가 이별 극복 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정적 자신감. 세 번째가 나로서 온전한 존재. 넘어져서 피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아물잖아요. 혈압병이 있는 사람들은 애플파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제8 응고인자 팩터 레이스의 생산이 안 돼서 피가 계속 나서 응급실을 가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3일에서 21일 안에 딱지가 굳듯이 이별 후유증이 경감되는데, 회복 탄력성을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그런 거고, 저처럼 회복 탄력성이 유전자에 없는 경우에는 헤어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아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리바운드 연애에 해당하는 거. 이별 후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만나거나 만날 대상이 있는 거. 얍삽하고 이기적인 건데 좋은 게 아니죠. 더 문제는 이별하고 나서 리바운드 연애를 하는 것조차도 능력이 돼야 돼요. 리바운드 연애 개념이 나는 그냥 상대방이 그저 그런데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회복할 때까지 만나면서 상처를 치료한다고 개념인데, 두 번째는 보편적인 세이프 존이고 중심이에요. 헤어져도 나는 이별을 극복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정적 자신감. 이 세이프 존이 있으면 애착 유형에서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고 오늘의 연애에 충실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고. 포인트는 내 생각으로 되새김이랑 좀 달라요. 실제로 그런 과거 경험이 있거나 확정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체가 과거 경험에서 오는 거죠. 나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거나, 이거보다 더 높게 가는 레벨이 나로서 좋은 존재.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 내가 나와 엄청 친하고 가까워서 연애를 하고 있는 나도 좋은데 혼자 있는 나도 좋은 거예요. 이 경우 잘 극복하는데, 두 번째까지는 외부 환경이 대상이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세이프죠. 절대 자산은 오직 나와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애할 때도 중요하고 제외할 때도 중요하고 이별의 휴유증을 극복할 때도 나와 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알고 있었는데도 20대 후반까지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연애로 인해서. 제 삶의 의미를 스스로 확립을 안 하고 타인과의 관계 혹은 연애에서 계속 찾고 있었던 게, 내가 나한테 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는 게 노잼인 거죠. 내가 나를 온전히 마주보는 게 불편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더 나아가서 생존의 의미가 타인과의 연애가 되는 거죠. 지금의 저는 저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돌이켜보니까 나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 단계가 혐오예요. 그 다음에 부정하는 단계. 나는 별로잖아. 자신감이 없잖아. 자존감이 없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게으르잖아. 그래서 잘 못하잖아. 여기까지가 보통이고, 긍정적인 쪽에서는 잡생각이 없는 상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보통의 상황이 있고, 세 번째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거. 혐오 쪽으로 갈수록 감정 충동 조절도 안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거고, 통제력은 상실되어 있어요. 나를 괜찮게 생각할수록 통제력이 좋아요. 쾌락을 절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본인을 좋아하게 되는 거. 스스로가 미션을 정하고 계획하고 이행하고 노력을 하고,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보상을 자주 가져올 때 나를 좋아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남들한테는 어려운 취업을 내가 성공해내고 얼마를 벌고 싶은데 그걸 해내고, 요즘 이기적인 세대, 이기적인 연애하는데 인간한테 가장 이기적인 건 타인보다 자기 자신한테 가장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못 해내면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혐오하는 게 인간이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자주 해내면 스스로를 좋아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애정결핍을 고치고 싶고 그러면 세이프존을 만들어야 돼요. 세이프존의 궁극적인 건 나 자신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를 좋아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1년 계획, 한 달 계획,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첫 번째. 그리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은 계속 실패해요. 살펴보니까 허황된 계획,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미션을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극단적 이별 휴유증 중에서 현상 하나가 이상화잖아요. 저한테조차 이상화를 하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욕심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세우고 조금씩 해나가는 시간을 공들여서 겹겹이 쌓았어요. 상대성이 있는 목표까지 도달하게 된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책 30분 보기 하면 되잖아요. 상대성이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 노력이나 의지에 달린 건데 한 달에 500만원 벌기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상대성이 발생해요. 내가 원하는 목표의 결정권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반대쪽이 존재하는 걸 상대성인데, 가장 절대적인 반대편의 상대성이 연애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끝인 게 연애거든요. 재회도 마찬가지고요. 연애는 당사자 양측 둘의 합의가 있어야 시작되는데, 끝은 상대방의 혹은 나의 결정으로 이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연애예요. 오히려 돈 버는 것보다 연애가 상대성이 더 높죠. 극단적인 상대성을 가진 걸 해내기 시작하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급도로 높아져요. 외모나 돈 같은 일회성으로 상대가 나 좋아하는 거 말고,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행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 같은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50대가 되면 늙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성실과 지혜는 쉽게 잃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 뒤에는 이별하고 나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아프고 나서 나아지더라고요. 30대 중반부터 가능했는데 세이프존이 확립돼야 애정결핍이 완화되고, 애정결핍이 완화되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정상인이 되는 건데,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로스가 만든 죽음의 수용 5단계가 있는데, 이별을 수용하는 단계도 똑같다고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인데 부정은 이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SNS나 스토리를 계속 염탐하는 거. 이별 부정에 해당되고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잘 지내는 걸 봐. 분노하기 시작하죠. 헤어지고 얘는 잘 지내네? 배신감도 들고. 여기서 상대가 환승이었던 걸 알게 되면 극단적인 분노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타협. 그래도 연락해볼까? 나 생각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을 텐데 내가 구피가 되지 않을까? 이게 타협이고, 세 단계를 넘어가면 우울 단계가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하고 아픈 게 기간마다 다른데 뭔가를 안 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해요. 술 한잔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거든요. 정신과 의사 친구 말로는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대요. 우울할 때. 알코올이 전지전두엽과 대뇌피질을 억제시키는데 충동 조절이 안 되게 되고 찾아가기나 스토킹,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헤어짐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사고 억제력이 강해요. 나쁜 생각이 들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더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인데, 보통 사람이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아래 세 가지로 해결이 가능해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의 브레이크 제동. 나쁜 생각을 인지하고 나쁜 생각에 휩싸였구나, 멈추고 긍정적인 사고를 반대로 해서 제어 가능한 상태. 두 번째는 환기라고 하죠. 정신적 환기예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여기까지 해서 안 되는 경우 뇌 착각을 이용하기도 해요. 청소를 하거나 이직, 이사, 여행을 하는 건데,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 있다는 건 제 과거와 같은, 혹은 지금 영상을 보고 엄청 아픈 여러분에게 초능력 같아 보일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전환한다는 건데,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게 메타인지 초인지력 같은 건데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가능해요.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들인데,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메타인지 확장해서 객관화해서 덜 아파하는 거. 헤어진 건 별거 아니야. 털 수 있는 거. 털 준비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뇌 착각을 이용하는 건데, 뇌는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면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 부정적인 걸 잠깐 미뤄두는 습성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게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자존감 세우는 게 계획, 이행, 노력, 결과잖아요.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낯선 상황에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해야 돼요.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져 놓으면 내가 나를 훨씬 더 잘 알게 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전에 부정적인 걸 스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쁜 건 있잖아요. 음주, 도박, 클럽, 마약 이런 거 지금도 지옥인데 진짜 벗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정리하면 극단적인 이별 후유증을 만드는 두 가지는 선천적으로 내가 엄청난 상실을 느끼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고, 후천적으로 멸치가 몸짱이 되듯이 오래 걸려도 정신적 근력이 단련하면 근성장하듯이 단련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적이 나인 거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나와 나의 문제에서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하게 되는데, 단점까지 수용하게 되는 단계가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속이 굉장히 좁고 얍삽하거든요. 그냥 내가 그렇구나 이해해요. 제가 원하는 성격들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그 중에 하나 귀 얇았던 거. 귀가 엄청 얇아가지고 사기를 되게 잘 당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 귀가 엄청 두꺼워졌어요. 정말 노력해서 바꾼 거고, 안 바뀌는 게 속 좁은 건데, 나는 원래 속 좁구나. 친한 친구들이나 베프, 심지어 연하게 됐을 때 이게 나는 속이 더럽게 좁다. 속 좁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키와 같은 건데, 제 키가 딱 170인데 이전에는 콤플렉스였거든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랬는데, 지금 170이면 뭐 어때? 옷 잘 입으면 되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지점이 내 단점 보기 싫어서 이별하고 나서 나랑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는 회피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별했을 때 우울해 있는 나를 안 마주치려고 상대방한테 의리되거나 자책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죠. 도망은 이러면 이럴수록 작은 돌이었다가 나중에는 산만해진 돌덩이가 돼가지고 나를 때리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정신적인 탄력을 하면 회복 탄력성이 근성장하듯이 생겨요. 이별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 책 이런 데서 영향받은 내용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